진짜 사과는 아프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언젠가 별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속이 뜨끔했다. 화해의 손을 제때 내밀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다 갈등의 앙금을 남긴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사소한 다툼으로 불편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토라지기 전에는 꽤 돈독한 사이였지만 자존심 탓인지 먼저 잘못을 시인하려 들지 않았다. 나도 그 선배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자실에서 마주친 선배는 빨간 사과 한 알을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나는 벌겋게 달아오른 선배의 얼굴과 사과의 색깔이 꽤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입을 삐쭉 내밀며 잠시 사과를 바라봤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사각사각 한 입 베어 먹었다. 상큼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사과를 먹고 헤아려 봤다. 선배는 왜 뜬금없이 사과를 건넨 것일까? 아차, 선배의 메시지는 단순했던 것 같다. 그는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다. 다만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냥 사과를 내밀었을 뿐. 돌연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몇 달 전 캡슐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집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우사인 볼트로 비니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다치겠네. 여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이 때문에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고객이 커피를 쏟고 말았다. 다행히 화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다. 아이 어머니는 안 다쳤네 하는 눈빛으로 사내를 대충 흘겨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려 했다. 사내는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할 때보다 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공공장소에선 뛰지 않게 하셔야죠. 소용없었다. 사내의 항의가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되레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뭐요? 원래 착한 아이란 말이야. 당신도 아이 낳아봐. 뭐라고 할까? 그녀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사회적 통념을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절규에 가까운 샤우팅과 얼굴을 찌를 듯한 삿대질로 말이다. 언행일치이자 지행합일이다. 나는 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국민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가족오락관을 연상했다. 특정 출연자가 헤드폰을 쓴 채 다른 출연자의 입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를 사내와 아이 어머니가 충실히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뒷맛이 씁쓸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염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혀 놓고 그냥 내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버스나 기차에서 1시간 가까이 목소리 데시벨을 최대치로 높여 통화하는 사람도 자주 보게 된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할까? 염치가 사치가 됐다고 할까? 염치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낮잡아 우린 얌체라고 부른다. 물론 사과는 어렵다.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노래도 있다. 엘튼 존이 목 놓아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 사과가 뭘까? 도대체 그게 뭐기에 나이 들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우린 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을 승자가 아닌 패자로 간주하는 걸까? 사과를 뜻하는 단어 apology는 그릇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얽힌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승리의 언어가 사과인 셈이다. 사과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사과의 사에는 본래 면하다 혹은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다. 과는 지난 과오다.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바로 사과인 것이다. 먹는 사과의 당도가 중요하듯 말로 하는 사과 역시 그 순도가 중요하다. 사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하지만이다. 하지만에는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책임도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과에는 하지만이 스며드는 순간 사과의 진정성은 증발한다. 언젠가 정중히 사과를 건네는 사람의 표정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는 어딘지 힘겨워 보였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일까? 엉뚱한 얘기지만 영어 단어 쏘리의 어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함을 의미하는 쏘리는 아픈 상처라는 뜻을 지닌 소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서일까? 진심 어린 사과에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라는 뉘앙스가 스며있는 듯하다.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모두가 귀가할 무렵 문을 열지 손님이 있느냐고 생각보다 많아. 아베야로의 동명 만화를 영화로 만든 심야식당은 주인장 마스터의 중저음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다. 영화 심야식당에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와 복수의 요소가 없다. 게다가 극의 전개 속도가 한없이 느린 탓에 영화를 보는 내내 감칠맛을 내는 MSG를 한 숟가락도 넣지 않은 요리를 천천히 먹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론 간이 안 된 콩나물국처럼 싱거운 결말과 온돌빵 같은 따뜻함이 이 영화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이 참 많은 듯하다. 해가 지고 상점마다 불을 밝히는 늦은 밤. 일상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몸을 이끈 채 낡은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다. 사랑을 잃은 여자, 꿈을 잊은 젊은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들은 마스터의 입이 아닌 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스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준비한다. 작은 화로를 이용해 마밥을 끓이고 케첩 소스를 뿌린 스파게티를 접시에 올린다. 허름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가족과 친구, 좋은 사람과 나누었던 시간과 추억을 한데 버무린다. 그리고 삼킨다.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그곳에서 마음도 달랜다. 사실 마스터는 그리 친절한 주인장은 아니다. 단골이 아니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미소를 보이며 팔짱을 낀 채 손님을 맞이한다. 말수도 적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아낀다.
누구보다 굴곡진 삶을 견뎌온 듯한 그는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함부로 조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며 늘 먹던 거로 같은 말로 덤덤하게 대꾸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 속 마스터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위로를 정제한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낸다고 할까?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안다고 겨우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상대에 대한 알미 빠져있는 위로는 되레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대의 감정을 찬찬히 느낀 다음 슬픔을 달래줄 따뜻한 말을 조금 느린 박자로 꺼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다.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말글터에서 펴낸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 두 번째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